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질병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윌리엄 블룸의 텍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AML의 핵심 정보들을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그 유전학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병의 이해와 치료를 바꾸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AML은 골수에서 미성숙한 백혈구, 다시 말해 아세포가 통제불능 상태로 막 증식하는 그런 혈액암이죠. 아세포요? 네, 진단이나 치료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 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 정보를 활용하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저도 자료 보니까 미국에서만 매년 2만 명 이상이 새로 진단받는다고 하고요. 이게 전체 암 중에선 비중이 작아도 백혈병 사망 원인 중에서는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60대 후반 이때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노화랑도 관련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그럼 이 AML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왜 생기는지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AML은 우리 몸의 피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골수에서요. 정상적인 백혈구가 되어야 할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해서 무한정 늘어나는 병입니다. 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네, 이 암세포들이 골수랑 혈액을 가득 채우고 심하면 다른 장기까지 퍼져나가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죠, 아까. 네, 맞습니다. 급성 백혈병 중에서는 고령층에 가장 흔해요. 평균 진단 연령이 한 69세 정도 되니까요. 69세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5년 생존율은 약 30% 초반대. 여전히 좀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생존율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네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참 궁금한데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AML은 뚜렷한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발성이라고 부르죠. 특발성이요? 네. 물론 몇 가지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암 치료 때문에 받았던 특정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아, 치료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벤젠 같은 특정 화학물질 노출이나 아주 드물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특히 그 노화랑 유전자 변이 이 관련성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요즘 AML 연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뭐랄까, 우리 몸의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DNA에 조금씩 오류,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쌓이게 되는데요. 네네. 혈액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CHIP라는 상태가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어요. 칩, CHIP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네, 이게 미확정 잠재성의 클론성 조혈이라는 좀 긴 이름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엔 그냥 건강한 노인분들 혈액세포에서요. 마치 암의 씨앗 같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주로 DNMT3A, TT2, ASXL1 같은 유전자인데요. 이런 변이를 가진 세포 그룹이 발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암의 씨앗이요? 아유, 참 무서운데요. 이게 보통 70세 이상 노인의 한 5%에서 10%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그럼 그 CHIP가 있으면 결국 다 백혈병에 걸리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CHIP 상태만으로는 백혈병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CHIP가 없는 분들보다는 혈액암 발생 위험이 한 10배 정도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백혈병으로 진행되려면 이 초기 변이에 더해서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 이걸 2차 타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더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배나 높다니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CHIP가 단순히 혈액암 위험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심혈관 질환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연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 중 하나죠. 그 CHIP 상태의 돌연변이 혈액계 세포들이 혈관 내부에서 일종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요.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유전자 변이가 혈액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질병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 신기하네요. 그럼 앞으로 이 CHIP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겠어요. 아까 유전적 소인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전에는 AML에서 유전성 요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특정 유전자들, 예를 들면 CBPA, DDX41, RUNX1, TP53 같은 유전자의 생식세포 변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혹은 생식 과정에서 새로 생긴 변이가 AML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유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판코니 빈혈이나 다운 증후군 같은 특정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AML 위험이 증가하고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AML 환자분들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원인이 되는 치료 관련 AML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인가 보죠. 네, 이게 전체 AML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알킬와제라는 항암제 치료를 받으셨다면 한 수년 뒤에 혹은 토포이소메라제 2 억제제라는 다른 계열 약물 치료 후에는 1년에서 3년 뒤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좀 특징적인 유전자 이상을 동반하고 안타깝게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AML을 이제 어떻게 분류하고 진단하는지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예전에는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 보는 게 중요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과거에는 골수 검사를 해서 미성숙한 백혈병 세포, 즉 아세포가 20% 이상 관찰되면 AML로 진단했었죠. 네. 하지만 2022년에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WHO 분류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정 유전적 이상, 예를 들어서 T8-21이나 INV16 또는 PML-RARA 같은 아주 특징적인 유전적 변이가 발견되면요. 아세포 비율이 20% 미만이라도 그냥 AML로 진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 진단 기준 자체가 바뀐 거네요. 그만큼 이제 유전 정보가 결정적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이제 AML은 단순히 백혈병 세포가 많은 병, 이게 아니라 어떤 유전적 특징을 가진 병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유전적 특징이 환자의 예후, 그러니까 병이 앞으로 얼마나 공격적일지, 또 어떤 치료가 잘 들을지 이런 걸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줄여서 APL이라고 부르는 병인데요. APL이요. 네, 이 병은 T1517 전좌 또는 PML-RARA 융합 유전자라는 아주 특정적인 유전적 이상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AML과는 치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타민 A 유도체랑 비소 화합물을 이용한 표적 치료를 하는데 이걸로 완치율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와, 85%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예로 T81이나 INV16 같은 핵심 결합인자 CBF 관련 유전자 이상이 있는 AML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데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그럼 반대로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유전적 특징도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TP53 유전자 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염색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잡 획형, 또 특정 염색체 이상, -7이라든지 INV3 같은 것들은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흔하게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 중에 FLT3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요. 특히 ITD 타입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 길테리티닙이나 미도스타우린 같은 약들이 개발되어서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NPM1이라는 유전자 변이도 있는데요. 이건 동반된 다른 나쁜 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만약 아까 말씀드린 FLT3-ITD 변이랑 같이 있으면 이 예후가 또 달라집니다. 정말 복잡하죠? 네,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예후를 어떻게 예측하고 또 치료 계획은 어떻게 세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러 유전 정보를 종합해서 환자분들을 크게 유리한 위험군, 중간 위험군, 불리한 위험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위험군 분류요? 네,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 ELM에서 제시하는 분류가 대표적인데요. 이 위험군 분류가 결국 치료 강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유리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항암 치료만으로도 꽤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리한 위험군이라면 처음부터 조혈모 세포 이식 같은 더 강력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이네요. 근데 나이나 뭐 다른 건강 상태 같은 요인들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나이는 뭐 여전히 매우 중요한 예후 인자죠. 고령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동반 질환 때문에 강한 치료를 견디기 어려우신 경우도 많고 또 예후가 나쁜 유전적 특징을 가진 AML 빈도 자체도 좀 더 높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전신 수행 능력이라든지 진단 시 백혈구 수치 같은 것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치료 목표로 완전 관해 CR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엔 미세 잔존 질환 MRD라는 개념도 중요해 보였어요. 네, 완전관해 CR은 치료 후에 혈액 검사나 골수 검사에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백혈병 세포가 보이지 않고 정상 혈액 수치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상태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백혈병 세포가 100%다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암세포가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미세잔존 질환, 즉 MRD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찾아낸다는 거네요. 그 MRD는 왜 중요한 건가요? MRD는 유세포 분석이나 아니면 PCR 같은 아주 민감한 분자 검사,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치료 후에 이 MRD가 계속 남아있다는 건 재발 위험이 매우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아, 재발 위험. 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CR을 달성했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MRD가 음성이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치료 목표로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APL이나 NPM 원변이 AML 같은 경우에는 MRD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정밀하게 치료 목표로 잡아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ML 치료는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AML 치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백혈병 세포를 최대한 없애고 완전 관해 상태를 만드는 관해 유도요법이고요. 관해 유도.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는 관해 후요법, 다른 말로 공고요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치료를 할지는 환자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적 위험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럼 관해 유도 요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교적 젊고 건강하신 환자분들, 대략 60세에서 65세 미만 환자분들의 표준 치료는 7+3 요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7+3이요? 네, 시타라빈이라는 항암제를 7일 동안 맞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를 3일 동안 맞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좋은 12FML 같은 특정 경우에는 여기에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이라는 표적 항체 약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 환자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7+3 요법은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은 치료 독성 위험도 크고 또 치료 반응률도 젊은 분들보다 낮은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는 것이 지지요법만 하는 것보다 생존 기간 연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래도 치료하는 게 낫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저강도 요법이라는 게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저메티라제, 아자시티딘이나 데시타빈 같은 약물이나 아니면 저용량 시타라빈에다가 베네토클락스라는 BCL2 억제제를 병용하는 요법이 고강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강도 요법이요? 네, 관해율이 60%를 넘을 정도로 꽤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특정 유전자 변이, IDH1이나 IDH2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적 치료제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비교적 건강하신 고령 환자라면 7+3 요법의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특정 경우에는 CPX-351이라는 리포점 형태의 항암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관해에 도달하면 그걸로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가 끝난 건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관해유도 치료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MRD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고요법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재발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제발. 네, 공고요법의 목표는 바로 이 숨어있는 잔존 암세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겁니다. 그럼 공고요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몇 차례 더하는 방법, 아니면 죄öl모 세포이식, HCT라고 하죠 이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앞서 말씀드린 유전적 위험군 분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유리한 위험군 환자분들은 보통 고용량 시타라빈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더 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위험군이나 불리한 위험군 환자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첫 번째 완전 관해 상태에서 동종 죄öl모 세포 이식을 받는 것이 표준 치료로 권장됩니다. 동종 죄öl모 세포 이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원리로 치료 효과를 내는 건가요? 네, 동종 이식은 단순히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환자 몸에 남아있는 미세한 백혈병 세포를 마치 외부 침입자처럼 인식하고 공격하는 효과. 이걸 이식편대 백혈병 효과, GVL이라고 부르는데요. GVL 효과요? 네, 이게 아주 강력한 재발 억제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반대로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환자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이식편대 숙주병, GVHD라는 합병증 위험도 다르긴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식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GVL 효과 때문에 이식을 하는 거군요. 아까 APL 치료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아요. APL은 정말 AML 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RA라는 비타민 A 유도체하고 ATO라는 비소 3산화물, 이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인데요. 비소요? 네, 비소 화학물입니다. 근데 이 약들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대신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이 치료법 덕분에 APL은 완치율이 85% 이상으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정말 혁신적이네요. 네, 다만 치료 초기에 분화증후군이라는 좀 특이하고 위험할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아주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MRD 모니터링이 재발 예측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만약에 안타깝지만 치료가 잘 안 듣거나 재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재발하거나 처음부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AML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 관해 기간이 좀 길었다면 다시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식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식이 어렵거나 혹은 재발 불응성인 경우에는 새로운 약물을 시험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FLT3 억제제나 IDH 억제제, 또 베네토클럭스 같은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이나 면역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조금씩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군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힘든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암 치료 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아주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과 출혈 위험이 매우 높아지죠. 아,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항생제나 항진균제 사용, 필요할 때 하는 수혈, 또 열이 날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등 이런 전문적인 지지요법이 치료 성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AML 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센터에서 이런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AML은 그냥 하나의 병이 아니라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얼굴을 가진 그런 질병들의 집합체 같고요. 이제는 정말 유전 정보를 빼놓고는 진단이나 예후 예측, 또 치료 전력 수립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유전적 특징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의 등장은 AML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PL 치료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성과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고령 환자분들이나 또는 불리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와 세심한 지지요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탐구가 AML이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그 칩이라는 상태가 AM의 발생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 미래에는 이 칩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해서 AM의 발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윤리적인, 사회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게 될까요? 한 번쯤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